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정말로 천하대란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이게 코미디로 귀결이 돼가면서 민주당이 탄핵 세력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의 광폭 행보가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빅텍이 전 세계 각지에서 극심한 반발에 부닥쳐 있습니다. 사면 초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저렇게 정당보다 더 정당스럽게 그런 독자 권력을 휘두르려 그러면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미얀마가 군부에서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군부 쿠데타가 미얀마의 지정학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얀마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손을 좀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흐름 아래에는 어저께 그저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중과 엘리트 사이에 그 벽이 허물어져가는 이 초고도 현대 문명의 대두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에서도 이 미얀마에서 나오듯이 문재인 586 이 정부 혹은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이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원심력, 이 천하대란 해체 파워 속에서 어떻게 지금 포지셔닝 되어 있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잘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 탄핵이 이 탄핵 세력이 도끼로 제발 찍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 탄핵이 애초에 말이 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퇴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합헌적인가, 헌법에 맞는가, 이런 핵심적 의문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아시다시피 랜드폴 상원 의원이 상원 내에서 표결을 붙였죠. 그랬더니 공화당 의원 50명 중에 45명이 그거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탄핵 시도는 상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Death on Arrival, DOA입니다. 그러면 탄핵 세력은 무엇을 노렸을까요? 첫째, 트럼프가 2024년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저는 별로 출마할 것 같지 않은데 트럼프는 그거보다도 킹메이커, 공화당 개혁자, 미국 정치문화 개혁자, 그 길을 갈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출마 차단이 하나 목표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를 겁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호를 철회하게 되니까,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정치적 상징, 아이콘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제 내세운 우리 가치, 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자는 보스 애국 민중을 조직화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 애국 민중에 대해서 걔들 용어로 국내 테러, 이렇게 국내 테러 분자, domestic terrorist, 걔들이 그렇게 지금 딱지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 딱지를 이제 말하자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법률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쟤들의 욕심이었을 겁니다. 탄핵을 시도해서 그렇게 한번 걸판지게 판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데 뭐든지 그렇죠. 좀 이렇게 과대망상에 걸린 이런 폭도스러운 집단이 항상 생각하지 못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 시도가 코미디가 됐을 때, 국민들이 비웃어 버렸을 때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합주,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 그러죠. 격전지주, 경합주 여론조사. 이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주, 민주당주, 이게 중에 골수들은 꼼짝 안 합니다. 문제는 이제 경합주들, 넓게 보면 한 15개, 20개 이런 경합주들인데 작게 좁히면 한 6, 7개.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의 60%가 이 탄핵 시도를 웃기는 짓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의 84%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전체 중에 65%가 탄핵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의 48%는 탄핵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표를 줄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less likely 그렇게 답을 했고요. 오직 36%만 탄핵을 한 정치인에 대해서 표를 줄 가능성이 더 늘어났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찍은 사람의 80%, 공화당의 76%가 탄핵 세력에 표를 줄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표 안 주겠다 이 소리죠. 이래서 이게 탄핵이 이제 코미디가 돼갔는데 이거 이제 반작용이 당연히 있죠. 탄핵이 코미디가 돼가니까 트럼프 및 그 보스 애국민중 가치주권 애국민중 세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이 기회주의의 끝판왕 린지 그레엄이 탁 튀어들었죠. 그래서 린지 그레엄이 뭐라 그랬냐. 이 트럼프 1차 탄핵 때도 이 문제 있었는데 하원에서 이게 탄핵을 서둘러 하면서 증인을 한 명도 채택을 안 했어요. 근데 상원에 이제 심리가 붙었을 때 민주당 측이 만약에 증인을 부르기 시작하면 오케이. 우리도 맞불 질러서 부정선거니 뭐 기타 등등이니 해갖고 증인 수십 명 불러가지고 몇 달 동안 끌어보자. 누가 더 손해보나 몇 달 동안 끌어보자. 다 텔레비에서 중계되는데. 린지 그램이 이렇게 모습을 바꿔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쪽은 초이스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 별로 안 하고 그냥 표결 붙여서 바로 깨갱하고 주저앉든지 탄핵 실패로 아니면은 정치 쇼를 벌이겠다고 증인을 부르기 시작하면 공화당 쪽도 막 부정선거니 뭐니 막 증인을 막 불러가지고 진짜 걸판지게 판이 벌어져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든지. 지금 무슨 문제가 또 특히 있냐면은 지금 트럼프 탄핵의 그 주요 근거가 뭐냐면 트럼프가 그날 1월 6일 날 연설 내용 중에 I know you will march to the Capitol peacefully and patriotically to make your voice heard. 그런 제가 아마 거의 비슷한 문장일 겁니다. 제가 하도 특이해서 그 문장을 기억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집회 끝나고 그 우리들의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의사당을 향해서 애국적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선동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 의사당에 들어가려고 모의한 게 그 이전에 이미 다 모의를 했거나 뭐 결심을 했거나 다 그래요. 즉 트럼프의 연설과 상관없이 의사당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체포됐거나 혹은 지금 그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트럼프가 그 연설을 해서 의사당 습격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탄핵의 주요 논리인데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뭐 7, 80%, 90%가 그 연설이 있기 전에 이미 의사당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이제 상원에서 바로 표결을 붙이면은 바로 그날로 깨갱이고요. 그러면 상원에서 좀 뭔가 요리를 하는 척, 뭐 쇼를 부리는 척해서 증인 부르기 시작하면 린지 그레엄 말대로 줄줄이 이제 트럼프 쪽도 증인이 막 붙죠. 그 공화당 쪽도. 그래서 더 상처가 깊어지고. 자, 린지 그레엄 이런 기회주의 끝판왕인데 돌이켜보면 김무성, 유승민은 이러한 그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의 그 기회주의자들만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서서 했잖아요. 나서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공화 하원 의원 10명 중 7명이 이미 프라이머리 통과에 애로를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하원 의원 선거는 전원이 2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늦봄이 되면 이미 선거 모드로 들어갑니다. 프라이머리는 아마 올해 뭐 내년 초쯤 될 텐데. 그러니까 이미 보통은 현역 의원이 있는데 태반은 이제 그 경선자가 안 붙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7명이 이미 상당히 강력한 경선자가 등장을 했고 전원이 다 그런 경선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보스 진영이. 제가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뭐 애국당, 패트리엇 파티 이런 거 만들 때 아니다. 안 만들 거다. 이 민중조직, 유권자 민중조직을 강화해서 이걸 풀뿌리에서부터 공화당을 접수해서 바꿔내는 게 될 거다. 우리
저희 리버티 연대, 리솔, 또 국자연 이런 우리 그 얘기 단체 조직화 단체가 얘기하듯이 똑같은 그런 전략이죠. 멀쩡한 당 두고 왜 당을 또 만들어요? 이 10명 정치생명 끝난 10명의 하원 의원 리스트 한번 볼까요? 뉴욕주의 존 캐트코, 그 다음에 와이오밍의 리즈 체니. 이 사람은 하원 중에 범털이거든요.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면 13%밖에 안 나와요. 일리노이의 아담 키징어, 그 다음에 미시간의 프레드 업튼, 아마 워싱턴주의 제이미 뷰틀러, 워싱턴주의 댄 뉴하우스, 오하이오주의 앤서니 건잘레스, 미시간주의 피터 메이저,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탐 라이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데이비드 발레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치 생명전 끝났다고 봐요. 공화당 하원 의원 근 200명 중에 10명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자, 그럼 트럼프는 이제 광폭 행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평이 열린 거예요. 목표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 435개. 좀 더 세밀하게 나눠 들어가면 주 하원 의원 선거구 5,411개. 이 단위마다, 이 지역마다 가치주권 애국민중,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파퓰리즘 조직을 만드는 거죠. 보스 파퓰리즘 조직을. 지금 트럼프가 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캠페인으로 걷어들여서 들고 있는 현금만 해도 지금 한 800억 이상 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또 트럼프 개인 돈 말고 캠페인으로 걷어들인 돈, 그것도 공명선거, 그러니까 클린 선거. 수단은 이제 클린 선거 캠페인이죠. 전번에 2020년 대선 때 우편포가 7배, 700% 증가했는데 우편 중에 무효 처리표는 1000%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 처리율로 따지면 7 곱하기 10해서 70분의 1로 감소한 거예요. 무효 처리율이. 그러니까 클린 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클린 선거 캠페인 이건 내세울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미디어 네트워크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네트워크, 그래서 줄여서 TMN. 여기는 이제 매체와 플랫폼으로서 케이블 TV 방송국 인수, 뉴스맥스라든지 OAN 같은 거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라디오 방송국도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도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럼블이라든지 팔러 같은 데에 지분 참여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럼블이죠. 이런 것도 플랫폼을 지분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팟캐스트, 이건 이제 컨텐츠죠. 또 인터넷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자신이 원래 이런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극도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꿈을 꾸면 저는 이번에 이제 빅텍에 대한 공격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 OS,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OS는 크게 두 개죠. 하나는 안드로이드, 하나는 iOS 말고 제3의 스마트폰 OS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OS에 바탕한 어플 마켓,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구글 플레이스테이션이고, iOS 맥에서는 애플에서는 애플 스토어죠. 그거가 이제 어플 마켓이죠. 우리 어플 다운로드 받는 OS와 어플 마켓, 이게 열렸으면 좋겠다.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 기술은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인터넷 전문가 이런 쪽이 아니니까 이 파이어폭스 같은 아주 좋은 회사가 존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저는 이 파이어폭스 소프트웨어를 또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무슨 꼭 태극기 문양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파란 공을 갖고 있는 노란색 여우 그림이죠. 이게 파이어폭스의 로고인데 첨단 회사입니다. 첨단 회사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회사는 한 20여 년 전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브라우저라든지 OS 이런 걸 깊게 다뤄온 회사고요. 실제로 스마트폰 OS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면 어플에서 밀릴 것 같다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OS하고 어플 마켓, why not? 저는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 꼴 보기 싫은 구글과 애플을 좀 콧대를 꺾어 놓는 이런 제3의 스마트폰 OS 및 어플이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파이어폭스. 자, 그 빅텍에 대한 그 반발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나갈 것 같아요. 플로리다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법을. 이게 뭐냐면 특정 선거 후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리겠다. 하루에 뭐 10만 달러. 특정 후보를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건 미국은 굉장히 길어요. 뭐 1년, 2년. 그 기간 중에 만약에 강퇴를 시킨다든지 계정 삭제하면 하루에 10만 달러 물리겠다. 뭐 이런 거요. 또 특정 선거 후보에 대한 특혜적 편향에 엄청난 벌금 물리겠다. 마찬가지죠. 플로리다의 주지사 드산티스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제 자신들이 선호하는 내러티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결정적 파워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내러티브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들을 억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좀 우리 정치인들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 한국에 나와 있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카페,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잘 들으세요. 귀하들은 독점 혹은 준독점적 사업자들입니다. 귀하들의 소셜 플랫폼 서비스가 만약에 귀하들 스스로가 정통하다, 올바르다고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의견을 검열을 한다면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원칙을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국힘 지도부나 뭐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의 그 식견과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죠. 여긴 플로리다 주지사 하나가 딱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해도 내러티브라는 용어 나오죠. 내러티브가 이제 우리로 치면 드립이에요. 드립. 뭐 친일파 드립. 드립이라고 하죠.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진 스토리. 그러니까 이 자기들 좌파 내러티브, 뭐 이 악마적 내러티브가 아닌 것,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내러티브가 아닌 것을 탄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주지사가 질러버리고 나갔다고요. 이런 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로리다가 만약에 입법에 성공하면 최소한 20개, 30개 등장합니다. 그럼 다른 주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거 미국 국내고요. 유럽으로 가면 더 가관입니다. 폴란드는 표현의 자유법, 그러니까 Freedom of Speech Act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Freedom of Speech Committee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위원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근데 그 위원회는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데 여기 뭐 하는 데냐? 24시간 이내 긴급 대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서 삭제당했다. 혹은 제가 갑자기 페이스북으로부터 하루 동안 글 못 쓰는 정지 먹었다.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한번 페이스북에서. 언제 그랬냐? 그 님을 위한 행진곡. 그게 백기환의 시의 한 부분이거든요. 가사가. 근데 그 뭐 사랑도 명예도 뭐 빰빠라빠빠빰빰빠라빰빰빰빰빰 하는 그 가사 말고요. 이게 장시예요. 그 장시를 보면 민족 해방, 민족의 그 존엄성을 위해서 원수를 잡아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원수의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그 여자 성기에다가 언무, 그러니까 긴 무 있잖아요. 왜 긴 무. 그거를 박아놓고 뭐 이런 흉악한 얘기가 나와요. 그 시에. 그래서 내가 야, 당신들 그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 부르는 건 좋은데 좀 노래를 가사를 원래 시가 좀 제대로 된 시에서 가사를 좀 해라. 그러고 문학 비평을 썼다고요. 그 시를 인용하고
그 시를 인용하고 그랬더니 하루를 저한테 정지를 매겼어요.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링크를 따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그 정지 먹으면 처음만 그게 탁 튀어나오거든요. 처음 시도했을 때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튀어나와요. 그 메시지 탁 튀어나오길래 바로 그 스크린샷 캡처해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가서 막 떠들었죠. 페이스북에 나한테 이런 짓 했다고 영어로 써갖고. 나 이거 문학 비평이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표현의 자유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표현의 자유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대응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우리가 나서가지고 구제에 들어가야겠어. 혹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이 판단을 24시간 내에 해야 돼요. 표현의 자유위원회가. 24시간 내에 그걸 하면 구제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건 바로 즉시 어떻게 나타나냐. 소셜미디어 회사, 즉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구글 검색. 구글은 검색 가지고 또 사람 애먹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시정에 명령을 때려요. 근데 그 건당 하루 벌금이 5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예요. 미화 12,500불에서 그 질로티라 그러더라고요. 그 폴란드 화폐 단위는 미화 1,250만 달러예요. 세죠. 한 건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보통 국가는 이때까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행위 주체였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빅텍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행위 주체가 되고 국가가 빅텍의 그러한 검열질에 대해서 긴급 구제를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서유럽 모형제 국가가 있거든요. EU에 대해서 야 EU 좀 약화시키고 주권 강화시켜야 되고 전통 문화 또는 이 선악의 개념, 도덕 이런 거 강화시켜야 돼라고 하는 데가 영국, 그 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이 5형제 국가인데 여기가 지금 유럽의 사실상 주도 국가예요. 이 중에 폴란드가 나서서 이걸 했기 때문에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는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이 중에 세 개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는 협정을 자기들끼리 맺어놨고요. 헝가리는 그 협정 바깥에 있지만 또 다른 그 협력 관계로 같이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걸 다 따라서 할 거라고요. 폴란드 이 모델을. 그리고 폴란드 자신이 나서서 EU에게 우리 폴란드의 조치에 협조를 해달라고 설득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폴란드 사람들이 EU 여러 국가에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의 그러니까 이 범죄 그러니까 그 글을 쓴 그 사람의 실제적 주거지가 EU가 아니더라도 폴란드 내부가 아니더라도 EU의 다른 나라에 나가 있더라도 그걸 협력을 해달라 뭐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의 그 법무차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빅텍은 표현의 자유를 점점 더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폴란드 안에 여러 의견 집단이 표출하는 다양한 오피니언을 탄압하고 있다. 이 같은 검열질은 용납할 수 없다. 참 좋은 말이죠. 저희 국회의원, 정치인들, 저희 언론인들, 저희 국가 고위 관료들이 언제 이런 당당한 말 해보는 세월이 오나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폴란드 원래 굉장히 고급진 나라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이제 열강 각축에 밀려서 18세기 말에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약 15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폴란드는 1918년에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랬다가 1939년에 나치에 점령당하죠. 일부는 소련에 점령당하고 1939년에서 41년 그 한 2, 3년 동안은 나치와 소련이 서로 동맹관계였었어요. 41년 가을에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면서 그 동맹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41년부터 45년 사이에 또 폴란드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폴란드가 46년에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 능력, 정신적 능력의 그 뿌리라는 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도 집단 농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유지됐었고요. 그 소농, 페전트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동구의 그 민주화, 동구 민주화의 그 저걸 끄는 거는 테이프를 끄는 거는 동독이 아닙니다. 동독 베를린 장벽 붕괴는 오히려 KGB가 뒤에서 공작했다는 말까지 돌아요. 그럼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89년에. 그거 테이프 끄는 거는 88년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폴란드의 솔리다리티, 그 다음에 헝가리 두 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입니다.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헝가리도 마찬가지죠. 아마 인구당 헝가리가 인구당 노벨상 수상자로 보면은 제일 높을 거예요. 헝가리가 9명인가 10명쯤 되거든요. 근데 뭐 인구가 600만, 뭐 7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인구 60만 명당 하나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80명, 9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민도가 높은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헝가리의 그 정치인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헝가리 정치인이 뭐라 그랬냐? 빅텍이 지우개 문화, 캔슬 칼처. 뭐 조지 워싱턴은 뭐 노예 소유주였어, 안 돼. 토마스 제퍼슨 노예 소유주였어, 안 돼. 링컨 제대로 노예 해방 추진 못했어, 안 돼. 그래서 모든 거 다 지워버리고 모든 역사 부정하고 그건 다 식민주의 역사고 백인 우월주의 역사고 인종차별의 역사야. 우린 상관없어. 그거 다 뭉개버려. 이게 이제 캔슬 칼처, 지우개 역사죠. 지우개 문화. 이걸 빅텍이 나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우개 문화의 뿌리는 뭐냐면 PC 분노예요. 좌파가 세팅한 그 정통성, 그 정당성을 가진 규범 혹은 그 내러티브, 관점, 그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저거 친일파, 저거 인종차별주의자, 저거 백인 우월주의자, 저거 젠더 차별주의자 해가지고 인격살인하고 매장해버리는 거. 이게 PC 분노죠. 지우개 문화는 이제 그 행동 방식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점이 PC 분노죠. Political correctness. 나는 정치적으로 정당해. 쟤들은 불의한 애들이야. 이런 독선, 이런 뭐라 그럴까, 셀프 정의, 셀프 공의, 셀프 righteousness. 이게 PC 문화죠. PC 분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그 진이 성낼진인데 그게 눈부릅들 진입니다. 눈부릅뜨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공의로운 존재인데 왜 저것들은 저러냐. 탐진치의 진이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눈목변에 돼 있어요. 눈부릅들 진이에요. 그게 분노 상태.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그 진이 셀프 라이처스네스랑 굉장히 유사해요. 왜 스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유학을 한 사람, 공맹을 한 사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군자는 어떤 존재다. 혹은 그 완고하다 할 때 고자요. 그게 이제 많이 그 논어 같은 데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안 좋은 걸로. 고가 뭐다. 라는 근본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불교에 계시다 그런다면 당연히 탐진치가 뭐고 뭐 이런 얘기는 좀 해줘야죠. 대승이 뭐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또 만약에 기독교다 그러면 야, 기독교에서는 왜 삼위일체를 기본으로 해? 그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세계라면 세계가 각각 다른 거지. 어떻게 세계가 각각 다르면서 동시에 같다 그래? 그러한 그 얘기를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우리 기독인들이 베이스로 까냐? 논리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베이스로 깔 땐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비논리적인 얘기거든요. 당연히. 세계는 각각 다르면서 하나다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것에 논리적 증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의 그 마음이 뭐다라는 걸 좀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교 지도자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종교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좀 제대로 좀 아쉬워요 많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PC 분노가 불교 용어로 진, 기독교 용어로 셀프 공의, 기독교 용어라기보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서양
언어로 셀프 공의. 이게 19세기에 나옵니다. 셀프 공의, 셀프 정의. 이것이 비파탕에 깔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우개로 다 지우는 거거든. 이제 분노에 들떠가지고. 이게 지우개 문화죠. 캔슬 칼처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세바스찬 칼레타 폴란드 법무장관이 굉장히 그 엄청난 통찰을 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무차관이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왜 법무차관을 왜 하나? 법전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 외에는 법돌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법무차관뿐만이 아니라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돼요. 법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찰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성찰이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우개 문화는 사람들을 겁주어 의견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법입니다. 우리 폴란드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은 보수적이어서 황당한 PC 분노 풍조가 약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극좌 세력의 수법은 PC 읍소에서 PC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좌파는 우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이나 기타 상품에 접근하지 못한다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롤링이 지우개 문화에 당한 것을 보십시오. 지우개 문화 및 PC 분노는 이토록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기 파괴적은 제가 의역을 한 거고요. Devour its own children.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리스 신화의 우라노스 얘기하는 거죠. 크로노스가 자기 아이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 잡혀 먹히는 걸 피한 제우스가 크로노스의 성기를 찍어내가지고 그걸 바다에 버리고 그 성기가 바닷물 속에서 거품이 돼서 거기서 비너스가 태어나죠. 아프로디테가. 그러니까 제우스는 살부예요. 아버지를 죽인 자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크로노스가 죽으면서 그 크로노스 밥통에 갇혀져 있던 크로노스에서 잡혀 먹혔던 자식들이 튀어나오죠. 그 거인신들이, 타이탄들이. 그런 격조 있는 철학적 통찰을 담은 이거를 쭉 쓰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한 나라의 법무차관이지. 창피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또 글 쓰시는 분들. 뭐 저도 비슷하지만. 자,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빅텍이 천재사방에서 쥐어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면 초과입니다. 아니, 인터넷 서비스 하는 데 같으면 인터넷 서비스를 해야지. 이건 뭐,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완장질하고 다 검열하고 다 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 왜 까부냐 하고 튀어나오죠. 너 왜 까부냐. 천재사방에서 튀어나와요. 앞으로 점점 더 튀어나올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빅텍이 이제 징징거리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못 울부짖으니까 이제 칼럼니스트들이 나서가지고 대신 울어주죠. 마치 옛날 중국의 그 상가 가면 아이고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제가 가슴이 미어 터지는지 모릅니다 하고 곡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곡을. 대신 그 아들의 슬픔을 대신 읊어주는 돈 받고 목청이 깨져라고. 마찬가지죠. 빅텍이 이렇게 징징거릴 때 그거를 대신 울어주는, 대신 아각거려주는, 대신 징징거려주는 글쟁이들이 있는 거죠. 하청업자들이.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그 하청업자들이 잘 노는 동네 중에 하나고요. 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국가가 진실 독재자가 돼야 된다. 선동, 사기, 집단 환각이 인터넷에 판치고 있다. 이 같은 역정보와 극단주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가 무엇이 현실인가를 확정짓는 독재자 역할, 리얼리티자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당국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와 자주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에 부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참,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예요. 국가가 진실이 무엇인지 감별하는 진실감별 독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쟤들 멘탈이 이 정도까지 무너진 거예요. 악마적이죠? 이 와중에 아마존 회장 사임했습니다.